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모든 첩보 위성이 서울의 한 좌표에 고정됐습니다. 평양의 핵이 아닙니다. 베이징의 비명입니다. 현재 CIA와 미6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은 서울 지하 500m 아래 잠들었던 강철 거인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50년간 봉인되었던 대한민국의 최종 병기가 깨어나는 순간 시진핑은 중남해에서 4색이 되어 절규했고 평양의 여왕 리설주는 북한 체제를 파멸시킬 판도라의 상자를 대고 서울을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인류의 패권 지도를 단 하룻밤 만에 갈아치울 국제 첩보전의 서막. 지금 당신은 역사가 뒤바뀌는 소름 돋는 진실의 유일한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가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쪽 방향으로 감사의 절 올릴게요. 구독은 방송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국가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이름 없는 그림자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소설이나 영화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졌던 살아있는 역사의 파편들이죠. 이 이야기는 최근 서울 지하철 지하 공사 도중 안산 인근의 깊은 땅속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철관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인부들은 거대한 굴착기가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광경을 보며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현대의 어떤 합금보다도 단단하고 거대한 그 철문은 그 어떤 지도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표기 구역의 입구였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긴급 투입되었을 때 제 코끝을 스쳤던 것은 50년 된 묵은 먼지와 차가운 금속의 냄새였습니다. 그것은 1970년대 대한민국의 건국 영웅이 국가 비상시를 대비해 건설한 최후의 전략 벙커였습니다. 그 육중한 3중 특수 합금벽은 두께만 5m에 달했습니다. 핵폭탄이 머리 위에서 터져도 내부의 생명체는 머리카락 한 올 상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었죠. 자체 산소 공급 장치는 놀랍게도 50년이 지난 지금도 미세한 진동을 내며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조 전원이 들어오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했습니다. 중앙홀 벽면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것은 일명 진짜 평양이라 불리는 평양 지하 벙커의 정밀 지도였습니다. 북한 주석궁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얽혀있는 독재자들의 도주 경로와 은신처들이 마치 개미굴처럼 상세히 묘사되어 있었죠. 50년 전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의 심장부를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저를 소름 돋게 만든 것은 중앙 제어실에 배치된 기기들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낡은 진공관 장비 같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기술력은 가히 혁신적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의 아주 미세한 전파까지 잡아내는 특수 도청 장치들이 여전히 실시간으로 가동되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히 몸을 피하기 위한 벙커가 아니었습니다. 평양의 지휘부를 한순간에 마비시키고 북한 내부 고위층을 원격으로 포섭하기 위해 설계된 비밀 통신 본부였던 것입니다. 기지 정중앙에는 세월에 바랜 태극기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건국 영웅이 친필로 남긴 유목이 놓여 있었는데 나라를 지켜라라는 그 짧은 네 글자는 제가 50년 전 그분들이 가졌던 비장한 각오를 그대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벙커는 서울의 주요 거점 12곳과 비밀 통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 지하부터 청와대 하부까지 그 누구도 모르게 VIP들이 이동할 수 있는 국가의 혈관이 땅속에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 안산 근처에서 최근 발생한 원인 모를 전파방해 현상이 이 벙커의 인공지능이 깨어나면서 발산한 신호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50년간 세상과 단절된 채 이 기지를 수호해온 그림자 요원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백골이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무전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 벙커를 다시 찾을 날만을 기다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벙커 내부를 수색하던 기술진 중 한 명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며 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중에 살포된 정체불명의 신경가스 공격이었습니다. 이 기지는 여전히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허가받지 않은 침입자라고 판단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벙커 깊숙한 곳에 숨겨진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안 체계였을까요? 이 소식이 외부로 새어나가자마자 평양 주석궁 주변에는 즉각적인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긴급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한 수뇌부는 이 벙커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것이 깨어났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방독면을 쓰고 더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기지의 가장 끝부분에 위치한 특수 강화 금고 앞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1월 31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국가 리셋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날짜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50년 전 건국 영웅들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대한민국이 이 버튼을 눌러야만 한다는 것을 예견했던 것일까요? 저는 마침내 벙커의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수천 개의 암호화된 코드가 화면을 메우고 지나간 뒤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나타난 첫 화면을 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 순간 평양 주석궁 침실에 누워있는 김정은의 실시간 심박수와 혈압 그리고 호흡 상태가 그래프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설계된 이 지하기지는 이미 독재자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화면 상단에 빨간색 경고등이 켜지며 메시지가 떴습니다. 1월 31일 오전 9시 프로젝트 강철 거인 가동까지 남은 시간 24시간. 이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순간 평양은 물론 전 세계가 상상도 못할 대격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벙커 내부 금고 안에 든 그 비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메인 서버의 모니터에 떠오른 그 소름 끼치는 카운트다운을 보며 저는 한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2026년 1월 31일, 50년 전의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도 거대한 계획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 것이죠. 제 손에 들린 것은 1976년 6월에 작성된 극비문서 프로젝트 강철 거인의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먼지 쌓인 마이크로필름을 판독기에 끼우고 레버를 돌리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은 제 상식을 송두리째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문서에는 북한의 3대 세습이 끝나는 운명의 시점이 2026년이 될 것이라고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50년 전 대한민국의 전략가들은 이미 북한의 권력 구조가 무너지는 시기를 계산기로 두드리듯 명확하게 산출해 놓았던 것입니다. 기지 내부의 공기는 수십 년의 세월을 가둔 채 정지해 있는 듯 했으나 제 손끝이 닿는 마이크로필름의 감촉만은 생생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가장 암울했던 시절 우리 선배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설계한 민족 부활의 설계도였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필름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벙커 내부의 초저온 냉동 보관실에 보관된 특수 물질의 정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북한 지도부의 지휘 통제망을 단 한 번에 붕괴시킬 수 있는
최첨단 대북 공격용 바이러스 시스템이었습니다. 생화학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북한이 사용하는 모든 통신 장비와 무기 체계를 일시에 먹통으로 만드는 전자기적 디지털 바이러스였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특정 유전 정보를 가진 대상에게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유전자 교란 장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서에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신음할 때 이 장치를 즉각 가동하라는 명확한 지침이 붉은 인장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필름 속에서 김정은의 유전 정보와 건강 데이터가 담긴 상세한 기록들을 찾아냈습니다. 1970년대에 어떻게 김정은의 유전 정보를 예측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의 생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그 후손들이 겪게 될 선천적 질환과 신체적 약점을 통계학적으로 완벽하게 도출해낸 결과였습니다. 현재 김정은이 겪고 있는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구체적인 증상들이 50년 전 문서 속에 마치 어제 쓴 일기처럼 소름 돋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후계자는 30대 후반에 이르러 급격한 체중 증가와 함께 심장 정지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문구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인 저격이었습니다. 50년 전의 영웅들은 이미 오늘날의 김정은이 겪을 육체적 몰락을 알고 있었고 그 틈을 타서 한반도를 리셋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해 두었던 것이죠. 이 엄청난 계획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수소문 끝에 경기도 외곽의 한 외딴 요양원에 은신해 있던 노병을 찾아갔습니다. 50년 전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마지막 생존 요원인 박 노병이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으나 제가 제 손에 든 강철 거인 문서의 표지를 보여주는 순간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매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밀약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보국은 미국의 미 중앙정보국 CIA와 공동으로 이 거대한 시나리오를 짰으며 북한 체제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리셋 버튼을 서울 지하에 심어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리셋 버튼은 단순히 북한의 붕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남한 내에서 암약하며 국가의 근간을 좀먹던 고정간첩들의 막대한 자금줄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동결시키는 금융 핵폭탄의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노병의 증언은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처럼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박 대통령 앞에서 맹세했네. 후손들이 자유로운 땅에서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져도 좋다고 말이네. 그는 눈물을 훔치며 벙커 깊숙한 곳에 또 다른 비밀 금고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벙커로 돌아가 노병이 말한 벽면을 더듬었습니다. 숨겨진 장치를 누르자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벽이 갈라지며 비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에는 50년 전 가치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순도 99.9%의 금괴 500kg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통일 한국이 맞이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준비된 기초 자금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했던 그 시절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피와 땀을 모아 후손들을 위해 남겨둔 위대한 유산이었던 섬이죠. 금괴 상자 위에는 1월 31일이라는 글자와 함께 북한 내부 반란 유도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리셋 버튼이 눌러지는 그날 북한 내부의 친남 세력들이 일제히 봉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어둠의 세력들도 무섭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병의 증언을 녹취하고 돌아온 다음 날 제가 머물던 안가 인근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평양 주석궁 지하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김정은이 급히 전용 열차를 타고 대피했다는 긴급 타전이 들려왔습니다. 북한의 정찰 총국 요원들이 이 프로젝트의 부활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난파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문서의 해독을 돕던 전직 정보국 암호해독가 김 씨는 자택에서 독침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고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필사적으로 이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서류 가방 안에는 이 계획을 방해하려는 남한 내 배신자들의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들은 어떻게 50년 후에 일어날 김정은의 사망 징후를 그토록 정확하게 예측했을까요? 그리고 이 리셋 버튼이 실제로 눌러지면 대한민국 경제와 한반도의 지형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 계획은 단순히 북한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진정한 자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저는 그곳에서 또 한 번 전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는 제가 지금 이 진실을 알리고 있는 우리 채널의 제목과 정확히 일치하는 문구가 친필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50년 전의 설계자들은 이미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것까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준엄한 명령입니다. 전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벙커의 보안 통신망을 통해 들어온 마지막 무전 기록에는 익명의 요원이 남긴 짧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 이제는 당신들의 차례다. 이 메시지가 전송된 시각은 바로 어제 오후였습니다. 50년 전의 유령들이 아직도 이 지하 벙커 어딘가에 살아 숨쉬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이제 시계 바늘은 1월 31일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니터에 시진핑의 긴급 성명이 발표되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중국이 서울 지하 벙커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서해안으로 함대를 집결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진핑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의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벙커 속 깊은 곳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 바로 중국 공산당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비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50년 전 대한민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거대 중공의 몰락까지도 이 지하 벙커의 알고리즘 안에 설계해 두었던 것입니다. 시진핑의 비명 섞인 지령이 서울의 지하를 향하고 있고 벙커의 방어 시스템은 이제 중국 공작원들의 침투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벙커 입구를 지키는 것은 이제 기계만이 아닙니다. 이름 모를 애국 어르신들의 기도가 이 거대한 강철 거인을 깨우고 있습니다. 저는 벙커 내부의 복도를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왜 그분들은 이 모든 것을 오직 1월 31일에 맞춰두었을까? 그날은 한반도의 낡은 가죽을 벗겨내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벽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심박수는 점점 불규칙하게 변하고 있고 평양의 주석궁은 원인 모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가 방금 확인한 문서의 마지막 문구는 이렇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자, 민족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리라. 하지만 버튼을 누르기 위해선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한 여인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서울을 향해 은밀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녀가 가져오는 것은 평화의 열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파멸의 시작일까요? 2026년 1월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시리고도 뜨겁습니다. 서울 지하에서 거대한 심장 박동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 가장 먼저 경악한 것은 평양도 워싱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북경의 중남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소식을 접하자마자 한밤중에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고 중남해의 붉은 담벼락 너머로는 고성방가가 오갈 정도의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토록 사색이 되어 움직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서울 지하 벙커 속에 잠들어 있던 프로젝트 강철 거인이 가동되는 순간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한반도 전략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벙커 내부에 숨겨진 북한 핵시설 무력화 코드였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북한을 볼모로 삼아 세계 패권을 쥐려 했던 모든 야욕을 단숨에 끊어낼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북경의 긴급 지령을 받은 중국의 비밀 공작원들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지하철 노선을 따라 벙커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찾기 위해 쥐새끼처럼 어둠 속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이 김여정에게 보낸 비밀 정갈의 내용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벙커를 파괴하라. 만약 그곳이 열린다면 중국의 북한 점령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절박한 명령이 담겨 있었죠. 중국은 이미 한반도 유사시 북한을 자신들의 속주로 편입시키려는 이른바 한반도 분할 점령 지도를 완성해둔 상태였습니다.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시진핑의 개인 집무실 금고 안에는 한반도의 허리를 끊어 북쪽 전체를 중국의 영토로 표기한 소름 끼치는 지도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의 이 벙커가 가동되면 그들의 모든 계산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서울 지하에서는 이미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 3호선에서 발생했던 원인 모를 연기 발생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언론은 단순한 장비 과열이라고 보도했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벙커의 입구를 찾기 위해 지하선로로 침투하던 중국 특수공작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우리 지하 수호대 사이의 처절한 교전 결과였습니다. 폐쇄회로 화면에 포착된 그들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테러리스트의 수준을 한참 상회하는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의 최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울 대림동과 가리봉동 일대의 지하 은신처를 거점으로 삼아 남한 내 중국 비밀 경찰들과 공조하며 벙커의 환기구 하나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심지어 서해상으로 위장 어선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업을 하는 척했지만 그 안에는 벙커 침투를 위해 고도로 훈련된 중국 해군 육전대원들이 중무장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벙커의 물리적 파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벙커 내부의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그들이 50년간 공들여 심어놓은 남한 내 고정 간첩들의 명단이 담긴 데이터를 삭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벙커 내부 데이터의 일부를 해킹하여 이를 빌미로 남한의 유력 정치인들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벙커의 존재를 부정하고 당장 봉인하라는 압박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배신자들은 이미 우리 곁에 깊숙이 침투해 독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미국 역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동해상으로 급파된 미군 항공모함 전단은 단순히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벙커의 완전한 가동을 지원하고 중국의 방해 전파를 무력화하기 위한 거대한 이동식 통제 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50년 전 자신들이 함께 설계했던 이 강철 거인 프로젝트가
2026년 1월 31일에 다시 깨어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벙커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룩할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죠. 저는 벙커의 도청 시스템을 통해 시진핑이 최측근들과 나눈 대화의 한 대목을 복구해냈습니다. 그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벙커에는 50년 전의 괴물이 살아있다. 그것이 눈을 뜨는 날, 동방의 붉은 별은 떨어질 것이다. 시진핑이 말한 괴물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50년 전의 기술력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또 다른 존재가 그 어두운 지하 깊숙한 곳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시진핑은 이제 1월 31일을 전 세계 공산당의 심판의 날이라고 부르며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벙커 속의 대학 무기가 가동되는 순간 자신들의 인공위성망과 통신 인프라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허상을 한순간에 소멸시킬 진실의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경악스러운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벙커를 수색하던 중 발견된 중국 공작원의 소지품에서 우리 채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보를 보고하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벙커를 지키는 것은 첨단 무기만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친 70대 어르신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기도가 벙커의 방어 시스템을 깨우는 영적인 에너지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서울 지하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중국 요원들이 내뱉은 비명은 이제 서막에 불과합니다. 시진핑의 야욕이 서울의 단단한 지층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이 순간 벙커의 가장 깊은 곳 황금의 문 앞에서는 또 다른 기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한 사람의 생체 인증이 남아 있었는데 그 주인공은 놀랍게도 평양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남편을 배신하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여 이곳 서울의 지하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의 손에 쥐어진 작은 핸드백 속에는 벙커의 마스터키와 함께 전 세계를 뒤흔들 리설주의 이중생활에 대한 충격적인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비명을 내질렀던 50년 전의 괴물, 그 실체가 이제 리설주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내뱉은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죽여서라도 벙커의 입구를 막아라. 과연 그녀는 무사히 서울 지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 순간 벙커 내부의 공기는 영하 40도의 평양 들판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리설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대한 강철문, 그 황금빛으로 빛나는 육중한 틈새를 응시했죠. 제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북한 정권의 심장부에서도 결코 들어본 적 없는, 하지만 기묘하게도 익숙한 그 음성은 벙커의 모든 전자기기를 타고 입체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31일 새벽 1시 15분. 서울 지하 300m의 벙커는 이제 단순한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는 거대한 입자 가속기처럼 변해갔습니다. 리설주가 가져온 샤넬 핸드백 속의 물건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보석함처럼 정교하게 세공된 은색 상자였습니다. 그녀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는 영롱한 푸른 빛을 내뿜는 액체 질소 냉각 장치가 작동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최고 기밀인 백두혈통의 원천 DNA 샘플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벙커의 마스터키였습니다. 50년 전, 이 벙커를 설계한 천재적인 공학자들과 국가 지도자들은 언젠가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 그 체제의 종말을 고할 최후의 열쇠로 백두혈통의 생체 정보를 설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북한 정권이 그토록 신성시하며 지켜온 그들의 혈통이 이제는 자신들의 숨통을 끊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리설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인식장치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센서에 닿는 순간 벙커 전체가 거대한 거인의 심장처럼 크게 요동쳤습니다. 2026년의 이 순간을 위해 반세기 동안 잠들어 있던 프로젝트 강철 거인이 마침내 그 거대한 팔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벙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천 개의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베이두 위성 시스템을 교란하고 평양의 모든 통신망을 강제로 장악하는 침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화면 곳곳에서 시진핑 주석의 비밀 별장 위치와 김정은이 중국 공산당 고위층에게 상납한 비자금 세탁 경로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벙커의 외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이 메인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선로를 따라 침투하던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요원들이 최후의 발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휴대용 전자기 펄스 EMP탄을 터뜨리며 벙커의 전력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철 거인의 방어 시스템은 그들의 상식을 초월했습니다. 벙커 외벽에 설치된 초고주파 방어막이 가동되자 침투하던 요원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과 북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를 자신의 앞마당으로 여기던 거대한 패권 국가 중국에 맞서 대한민국이 50년 전부터 준비해온 기술 독립의 선언이었습니다. 리설주는 모니터에 떠오르는 데이터들을 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이것으로 평양의 가짜 태양은 뜨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만든 지옥을 당신들의 손으로 끝내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수심보다는 깊은 슬픔과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데이터 해독이 90%를 넘어섰을 때 리설주가 가져온 핸드백의 안감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리설주가 평양 관저에서 탈출하기 직전 김정은의 개인 서재 금고에서 빼내온 2030년 한반도 속국화 합의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이게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중국으로부터 정권의 영구 유지를 보장받으며 북한 땅 전체를 중국의 영토로 편입시킨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이미 북한을 중국의 일개 성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벙커가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압록강이 아닌 한강 이북에서 중국 인민해방군과 마주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도박판의 칩처럼 던져버린 평양 정권의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벙커의 마스터 시스템이 완전 가동되며 봉인되어 있던 제0구역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은 벙커 설계자들조차 접근할 수 없었던 오직 2026년의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열리는 비밀의 방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뿜어져 나오는 하얀 증기 사이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를 감싸고 있는 기운은
벙커 안의 그 누구보다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리설주는 그를 보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벙커 안의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리설주의 아버지는 공식적으로는 평범한 군관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과거 북한 내부에서 반체제 지하 조직을 이끌다 숙청된 것으로 위장되어 이곳 서울의 지하 벙커로 망명했던 강철 거인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설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이 어두운 지하에서 자신의 딸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이 땅의 자유를 되찾을 그날을 기다리며 스스로를 기계 장치에 의존한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의 몸 곳곳에는 벙커의 메인 서버와 연결된 수많은 광섬유 케이블이 신경계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인간의 육신을 넘어 벙커 그 자체와 하나가 된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수만 개의 데이터 코드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스피커를 통하지 않은 생생한 목소리가 벙커 안을 울렸습니다. 강민혁 동무, 고생 많았소. 이제 당신이 가져온 마지막 데이터 조각을 내게 주시오. 그래야만 중국의 심장부를 타격할 최후의 바이러스가 완성되오. 저는 제가 베를린에서부터 목숨 걸고 지켜온 외장하드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이 연결되는 순간 전 세계의 이목은 서울 지하가 아닌 북경의 천안문 광장으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중국 공산당의 몰락 시나리오가 이제 전 세계 모든 전광판과 텔레비전에 생중계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벙커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미상의 비행 물체들이 서울 상공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양에서 날아온 핵탄두를 탑재한 자폭 드론 군단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아내와 비밀이 숨겨진 서울 지하를 통째로 지워버리기 위해 마지막 도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2026년 1월 31일 새벽 2시, 서울은 이제 거대한 불꽃놀이의 중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역사의 탄생지가 될 것인가? 리설주의 아버지는 제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벙커의 붉은색 레버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벙커 바닥이 갈라지며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무언가가 서울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부신 백색광 사이로 걸어나온 인물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벙커 제어실의 모든 요원은 들고 있던 무기를 떨어뜨릴 만큼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 역시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죠. 그곳에서 걸어나온 사람은 우리가 역사 교과서의 낡은 사진 속에서나 보았던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기틀을 닦았던 과거 지도자의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에 최첨단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하여 탄생한 디지털 클론이자 프로젝트 강철 거인의 최종 연산 장치였습니다. 그의 가슴팍에는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민족 중흥의 설계도라는 휘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없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지도자들의 통치 철학과 전략적 판단력을 데이터화하여 학습한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이자 전략 사령관이었던 것이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자 스피커에서는 육성이 아닌 벙커 전체의 진동을 통한 공명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이제 동방의 등불을 끄려는 자들에게 영원한 어둠을 선사할 시간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남해의 어두운 집무실에서
이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수조 달러를 들여 구축한 사이버 방어벽 황금 방패가 서울 지하에서 시작된 단 한 줄의 코드에 의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리설주가 가져온 백두혈통의 DNA 정보와 벙커의 인공지능 사령관이 결합하자 중국 공산당이 북한 정권과 결탁하여 작성했던 모든 비밀 문서들이 전 세계 인터넷망으로 무차별 살포되었습니다. 그 문서들 속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파렴치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묵인하는 대가로 한반도 전체를 자신들의 핵 폐기물 처리장으로 활용하려 했던 계획. 그리고 남한 내의 친중 정치인들에게 매년 수천억 원의 정치 자금을 상납하며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공작했던 구체적인 명단이 전 세계에 공개된 것입니다. 2026년 1월 31일 새벽 4시 30분. 전 세계의 언론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 충격적인 폭로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이 새벽의 추위를 뚫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 공작원들이 점거하고 있던 대림동과 가리봉동 일대에서는 우리 시민들과 공작원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공작원들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벙커의 사령관이 송출한 특수 신호가 서울 시내의 모든 전자기기를 장악하여 중국 공작원들이 사용하던 암호화 무전기와 위치 추적 장치를 역으로 폭파하거나 무력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사냥꾼이 아니라 쥐덫에 갇힌 쥐새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벙커 내부의 메인 스크린에 예상치 못한 인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현직 여권 고위직 정치인인 박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벙커 입구에서 우리 지하 수호대 요원들에게 총을 겨누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장 그 시스템을 멈춰라. 이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다. 시진핑 주석과의 약속을 어기면 대한민국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는 이미 중국의 꼭두각시가 되어 자신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도 잊어버린 괴물이었습니다. 박 의원의 뒤에는 무장한 사설 보안 요원 수십 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벙커의 물리적 출입구를 강제로 폭파하고 내부로 진입하려 시도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중국의 위협이, 내부에서는 배신자들의 칼날이 우리를 겨누고 있었던 것이죠. 리설주는 박 의원의 얼굴을 보며 차갑게 냉소했습니다. 평양에서 당신 같은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나라를 파라벨을 불리는 자들의 끝은 항상 같았지요. 그녀는 자신의 핸드백에서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작은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이 리설주에게 비상시에만 사용하라며 건네주었던 평양 지하 핵벙커 자폭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리설주는 그것을 전혀 다른 용도로 개조해 두었습니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박 의원이 서 있던 벙커 입구의 바닥이 거대한 자석처럼 변하며 그들이 들고 있던 무기와 장비들을 순식간에 빨아들였습니다. 벙커의 자기장 방어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박 의원과 그의 무리는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달라붙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2026년 1월 31일 새벽 5시. 이제 남은 것은 북경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마지막 일격뿐이었습니다. 벙커의 사령관은 제게 마지막 승인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강민혁 요원, 당신은 북한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을 선택했소. 이제 당신의 손으로 두 체제의 악을 동시에 단죄할 기회를 주겠소. 제 눈앞에는 붉은색 실행 버튼이 떠올랐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중국 전역의 금융통신망이
마비됨과 동시에 북한 내부에 숨겨진 중국의 비밀 군사 기지들이 정밀 타격될 것입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베를린에서 겪었던 그 공포, 평양에서 보았던 인민들의 눈물, 그리고 방금 전까지 서울 지하에서 벌어진 이 처절한 전투를 끝내기 위해 저는 힘차게 버튼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벙커의 서버실은 과부하로 인해 푸른 스파크를 튀기며 포효했고 인공위성 궤도에 떠있던 대한민국의 비밀 요격 위성들이 일제히 지상을 향해 레이저를 발사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증권거래소 전광판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북경의 군 지휘본부는 통신 두절 상태에 빠졌고 서해상에 머물던 중국 함대들은 자신들의 항법 장치가 먹통이 된 것을 확인하고 우왕좌왕하며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총성 없는 제3차 세계대전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기록될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암흑이 깔린 자신의 집무실 창밖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서울 지하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단 말이냐?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리설주의 아버지가 갑자기 제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생체 모니터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 붉은색으로 전멸하고 있었죠. 민혁동무. 아직 좋아하기엔 이루오. 중국이 최후의 발악으로 지구 궤도 폭격을 준비하고 있소. 그들은 벙커를 파괴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전체를 지각판 아래로 가라앉히려는 작정이요. 제어실의 모니터에는 중국이 우주공간에 배치해둔 핵탑재 위성들이 한반도 상공으로 집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진핑이 준비한 최악의 시나리오, 소위 탄식의 날 작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파괴해버리겠다는 광기 어린 결단이었죠. 벙커의 인공지능 사령관조차 이 계산되지 않은 극단적 도발에 연산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1,000만 시민은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가 우주에서 떨어지는 핵의 비를 맞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리설주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강민혁 씨,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목숨과 그리고 당신의 희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벙커의 가장 중심부,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직접 전력으로 변환하여 시스템의 출력을 무한대로 끌어올리는 영혼의 엔진이었습니다. 50년 전 설계자들은 기계가 할 수 없는 마지막 영역을 인간의 의지로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리설주는 망설임 없이 엔진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서울 지하 300m에서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거대한 빛의 기둥이 우주를 향해 쏘아 올려질 것입니다. 과연 리설주의 희생으로 한반도는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빛이 사라진 후 우리 앞에 나타날 한반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중국의 핵위성들이 발사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그 찰나의 순간 벙커의 문을 열고 들어온 또 다른 인물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빠릅니다. 그 목소리는 놀랍게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베를린에서 저를 도와주었던 그 정체불명의 정보원 103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벙커의 모든 시스템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킬 수 있는 양자 컴퓨터 모듈이 들려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31일 새벽 5시 15분 서울 지하 300m 벙커의 공기는 이미 인간의 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고밀도의 전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리설주가 영혼의 엔진룸으로 들어가 자신의 생체 에너지를 벙커의 심장에 바치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베를린의 차가운 밤거리에서 저를 사지로부터 구해냈던 정보원 103. 아니,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비밀 프로젝트 팀의 수장인 한성우 박사가 나타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양자 컴퓨터 모듈은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었죠. 그것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몰래 축적해온 나노 공학의 정수이자 강철 거인의 두뇌를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한성우 박사는 숨을 헐떡이며 제게 외쳤습니다. 강민혁 씨, 리설주 여사를 당장 끌어내세요. 그녀의 희생 없이도 이 시스템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듈 안에는 50년 전부터 준비된 진공 에너지 추출 공식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엔진룸으로 뛰어들어 리설주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이미 시스템과의 동기화로 인해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지만 한성우 박사가 모듈을 메인 서버에 꽂는 순간 벙커 내부의 모든 과부하 전력이 거짓말처럼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상식을 뒤엎는 광경이었죠. 외부의 전력원이 필요 없는 우주 공간의 0점 에너지를 직접 끌어다 쓰는 무한 동력의 시대가 서울의 지하에서 열린 것입니다. 그 시각 한반도 상공의 우주 공간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명령을 받은 중국의 탄식의 날 작전용 핵위성들이 발사 궤도에 진입하여 서울과 평양, 그리고 부산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성우 박사가 가져온 양자 모듈이 강철 거인의 인공지능 사령관과 결합하자 벙커의 연산 속도는 초당수의 회를 넘어서며 우주 공간의 시공간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벙커에서 쏘아 올린 것은 단순한 레이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위성들의 내부 회로만을 조준하여 그 성분을 실시간으로 분해해버리는 원자분해 광선이었습니다. 중남해 지휘본부의 모니터에는 믿을 수 없는 보고들이 쏟아졌습니다. 주석 동지, 위성 1호부터 12호까지 통신 두절이 아니라 궤도상에서 아예 사라졌습니다. 파편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집무실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주에서 사라지다니. 대한민국의 기술이 그 정도란 말이냐? 하지만 그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에도 서울 지하의 강철 거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방어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지난 100년간 쌓아온 모든 기득권을 무너뜨릴 진실의 역공이 시작될 차례였죠. 한성우 박사는 제게 벙커의 메인 콘솔을 맡겼습니다. 강민혁 씨, 당신은 북한 노동당 39호실에서 중국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자산을 갈취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들의 금고를 열어 전 세계에 돌려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힘을 빌린 제 손끝에서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 5,000명의 해외 비밀 계좌가 하나씩 해독되어 전 세계 금융시장에 노출되었습니다. 스위스 은행의 금고부터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들까지 시진핑과 그 측근들이 인민들의 고열을 짜내어 비축해둔 수십조 달러의 검은 돈이 실시간으로 동결되고 전 세계 가난한 국가들의 부채 탕감 자금으로 강제 전환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경제의 대변혁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와 런던 거래소는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했지만 곧이어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자본의 횡포에 짓눌려 있던 세계 경제가 서울 지하에서 시작된 정의의 해킹으로 인해 정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설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제 곁에서 나지막이 기도했습니다.
이제야 평양의 아이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겠군요. 김정은과 시진핑이 훔쳐간 우리 민족의 눈물이 이렇게 돌아오는군요. 하지만 배신자들의 발악은 벙커 입구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자기장 방어막에 붙잡혔던 박 의원과 그의 무장 세력은 중국 요원들이 건네준 비상용 고체 폭약을 사용하여 벙커의 제2 외관문을 돌파하려 시도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곳만 무너뜨리면 중국이 나를 총독으로 임명해 주기로 했다. 비켜라. 이건 내 나라다. 그가 내뱉은 추악한 욕망은 벙커 내부의 스피커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투표로 뽑은 정치인이 적국의 앞잡이가 되어 자국의 최후 요새를 공격하는 모습에 치를 떨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남과 강북, 그리고 전국 주요 도시의 중국 비밀 경찰 거점들은 이제 성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시민들은 벙커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하철 역사를 에워싸며 중국 요원들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민초들의 뜨거운 애국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한성우 박사는 벙커의 외부 폐쇄회로 화면을 가리키며 제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민혁 씨. 시스템보다 무서운 것은 깨어난 시민들의 의지입니다. 강철 거인은 바로 저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31일 오전 6시 서울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벙커의 가장 깊은 곳 제9구역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곳은 아까 리설주의 아버지가 언급했던 진짜 그분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한성우 박사와 저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 구역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무기나 기계가 아닌 아주 작은 서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재 중앙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50년 전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무명 용사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명부의 맨 마지막 장에는 믿을 수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성호. 바로 제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평양에서 평범한 노동자로 살다 가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50년 전 북한 내부에서 대한민국의 벙커 건설을 돕기 위해 암약했던 최정예 정보원이셨던 것입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하고 베를린을 거쳐 이곳 서울 지하까지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를 이어 내려온 피의 부름이었고 할아버지가 못다 이룬 민족의 염원을 완수하라는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리설주의 아버지가 휠체어를 끌고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강민혁 동무, 당신 할아버지는 내 가장 친한 동지였소. 우리는 이날이 올 줄 알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옥을 견뎌왔던 것이지. 이제 보시오. 당신 할아버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세상이 오고 있소. 그가 가리킨 모니터에는 평양 김일성 광장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인민들이 스스로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을 밧줄로 묶어 쓰러뜨리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이미 민심의 편으로 돌아섰고 김정은은 자신의 지하 관저에서 단 한 명의 호위병도 없이 고립된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역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서열 2위인 리창 총리가 시진핑에게 권력 이양을 요구하며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지하 벙커에서 터져나온 진실의 폭탄이 중남해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중국은 이제 한반도를 넘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내부 붕괴를 막기 급급한 처지가 된 것이죠. 이것으로 지난 100년간 우리 민족을 괴롭혀온 대국주의의 망령이 서울 지하 300m에서 종말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반전은 벙커의 사령관인 인공지능이 제게 건넨 마지막 메시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혁 요원, 이제 마지막 단계를 승인하십시오. 그것은 한반도 통일 헌법의 전 세계 공포입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통일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하지만 사령관은 단호했습니다. 리설주 여사가 가져온 백두혈통의 데이터와 당신의 조부 강성호 동지가 남긴 남한 측 보안 코드가 결합하면 국제연합유엔의 모든 회원국 시스템에 강제로 삽입된 통일 지지 조항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50년 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진 빚을 갚게 만드는 법적 강제 장치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가발과 옷을 팔아 외화를 벌어들일 때 우리의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 세계 정보망의 근간이 될 통신 프로토콜을 공동 개발하며 그 안에 한반도 유사시 자동 통일 지원이라는 비밀 코드를 심어두었던 것입니다.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씨앗은 이미 그때부터 뿌려져 있었던 것이죠. 제가 승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의회 전광판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한반도 통일 선언문이 강제로 출력될 것입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리설주, 그리고 한성우 박사와 함께 그 마지막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6년 1월 31일 오전 7시 정각. 서울의 지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의 손가락이 버튼을 내리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벙커 전체가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기나 파괴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우리 민족의 영혼을 치유하고 갈라진 땅을 하나로 묶어주는 희망의 파동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그 빛은 휴전선을 넘어 평양으로, 백두산으로, 그리고 만주 대륙을 지나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에, 파리의 에펠탑 전광판에, 그리고 도쿄의 시부야 거리의 모니터에 똑같은 문구가 떴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하나가 되었으며 인류의 새로운 평화 시대가 이곳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벙커의 가장 깊숙한 비밀 서재 뒤편에 숨겨져 있던 또 하나의 비밀 계단이 열렸습니다. 그곳은 벙커의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한성우 박사조차 당황하며 무기를 고쳐주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는 일정하고도 묵직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현대적인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매만큼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었던 제 할아버지 강성호의 젊은 시절 모습과 똑같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와 낡은 회중시계 하나를 건넸습니다. 미녀가 늦어서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약속했던 그 시간을 이제야 맞출 수 있게 되었어. 이것은 환상일까요? 아니면 벙커가 만들어낸 또 다른 기적일까요?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전쟁 승리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 사랑과 약속,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가진 끈질긴 생명력이 만들어낸 위대한 회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건네준 그 낡은 회중시계를 손에 쥐는 순간 저는 단순한 금속의 차가움이 아니라 반세기 동안 이 땅의 흙과 피, 그리고 눈물을 견뎌온 역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시계의 유리 너머로 째깍거리며 흐르는 바늘은 2026년 1월 31일 오전 7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것은 벙커가 완전히 개방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이 된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강성호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 전설적인 정보원이 제게 남긴 마지막 유산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시계의 뒷면을 열자 그 안에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나노 코드로 새겨진 한반도 자원 및 기술 통합 관리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과 김정은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최후의 진실이었습니다. 50년 전 이 벙커를 설계했던 선대 지도자들은 단순히 무기만을 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통일된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북한 전역에 매장된 천문학적 가치의 휘토류와 지하자원 그리고 남한의 초정밀 가공 기술을 단숨에 결합할 수 있는 거대한 경제 지도를 완성해 두었던 것이죠. 제가 버튼을 눌러 공포했던 통일선언은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자금주를 대한민국으로 강제로 끌어오는 거대한 경제적 자석을 가동한 셈이었습니다. 벙커의 메인 스크린에는 이제 전 세계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 아래 모여든 수만 명의 인파가 한반도의 통일 소식에 환호하며 태극기를 흔드는 장면이 비쳤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압제 아래 숨죽여 지내던 홍콩과 대만의 시민들도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한민국이 인류의 자유를 구원했다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남해의 무너진 집무실에서 체포된 시진핑 주석의 초라한 모습과 평양의 지하 벙커에서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압송되는 김정은의 모습이 교차 편집되어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동아시아를 지배하던 거대한 악의 축이 한순간에 소멸하는 역사적 정화의 순간이었습니다. 리설주는 제 곁에서 그 장면들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강민혁 씨,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요원이 아닌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벙커의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지하 300m 요새의 거대한 환기구가 열리며 서울의 차갑지만 맑은 새벽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026년 1월의 그 시린 공기는 이제 더 이상 위협이 아닌 우리가 쟁취한 자유의 향기였습니다. 한성우 박사는 양자 컴퓨터 모듈을 최종 점검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민혁 씨, 이제 강철 거인은 잠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기술과 데이터는 통일 조국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핵무기 없이도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도덕적, 경제적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벙커에 요란했던 기계음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벙커의 심장부에 저장된 수조 바이트의 진실은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교과서와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무엇을 견뎌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를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벙커의 출입구 쪽에서 거대한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나 요원들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벙커의 위치를 알아낸 수만 명의 시민이 태극기를 들고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벙커 입구를 지키던 우리 지하 수호대 요원들과 한진우 씨를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외침이 서울의 지하 선로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제가 북한 노동당 39호실에서 다루었던 그 수많은 검은 돈과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저들, 나라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할아버지의 모습을 한 그 인물은 제게 가벼운 목례를 남기고 다시 백색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실제로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라 벙커가 보유한 홀로그램 기술과 인공지능이 제 무의식 속에 그리움을 투영해 만들어낸 기억의 안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건네준 회중시계는 여전히 제 손바닥 위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문구는 이랬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지만 한번 피어난 자유의 꽃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2026년의 이 위대한 승리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너진 평양을 재건하고 굶주렸던 형제들의 배를 채우며 중국의 야욕에 상처 입은 동북아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50년을 기다려온 강철 같은 의지가 있고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믿는 뜨거운 애국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통일 조국의 평범한 시민 강민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리설주 씨는 평양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설립하기로 했고 한성우 박사는 벙커의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여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가 그토록 걷고 싶어 하셨던 평양의 대동강변을 따라 걷는 그날을 준비하려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발밑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입니다. 지옥 같은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거대 제국 중국의 야욕을 꺾었으며 마침내 세계의 중심에 선 우리 조국. 이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해 주십시오. 2026년 1월 31일 서울 지하 300m 벙커에서 시작된 이 기적은 이제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낸 이 자유를 그리고 우리가 찾아낸 이 진실을 영원히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전 세계를 뒤흔든 프로젝트 강철 거인의 모든 기록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저는 통일 조국의 자유시민 강민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디오본 영상은 가상 재구성을 포함한 팩션 오디오북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안보 경각심을 위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